자, 일단 지금부터 이제 예비고사 과정에서 비문학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저 이렇게 적어놨어요. 실전적 해석, 사고 확장이다. 미리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시간 안에 제가 모든 문제를 해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풀어 오셔야 되고요. 제가 주요 포인트로 삼은 문제를 해설할 거고, 지문도 제가 다 읽긴 할 거지만 해석에서 좀 주요하게 챙겨야 되는 포인트들 위주로 해설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지문에서 한 3, 4개 정도 포인트를 제가 가져올 거고, 2개의 지문 중에서는 조금 더 난도가 있는 지문을 가져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해설지는 추후에 나눠 드릴 거예요. 3교시 끝나고 나면.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 할 일은 수업 오기 전에 풀어 오시고 해설을 듣고 포인트를 잘 챙기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풀 때 그 생각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나는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네, 혹은 저런 풀이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고 집에 가서 한 30분 정도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롭게 풀어 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사고의 확장을 생각하고 수업에 들어오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 머리가 아프셔야 돼요. 그렇게 수업할 겁니다. 필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내신 문학하는 거 아니에요. 필기 많이 할 필요 없고, 제가 이거 적어라도 안 할 겁니다. 뭐 몇 개 중요한 구절에 형광펜 치거나 밑줄 좀 쳐보시고 여기서 어떤 구절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 빈칸 뚫어놓고 무슨 내신 독서하듯이 그렇게 전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대신 머리를 굴려주세요. 머리가 아파야 됩니다. 졸 시간도 없어요. 괜찮으시죠? 네, 들어가 볼게요. 자, 2020년 3월 학력평가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2문제가 이 세트에 있습니다. 이산수학에. 제가 주로 해설을 하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는 4번 문제가 될 거고요. 시간이 되면 나머지 문제도 해설을 할 건데, 오늘 주요 포인트는 4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만 잘 살피셔도 오늘 충분히 얻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것만 잘 챙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지문을 다 읽으셨나요? 지문을 다 읽고 나시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1문단에 뭔가 양의 정수 얘기가 나오고 2, 3, 4문단에 뭐 음의 정수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그러면 동그라미, 뭐 세모, 이런 네모 이런 방식들이 하나씩 나왔는데, 잘 들으세요. 그냥 방식들이 나열되기만 했나요?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자, 요 방식들, 뭐 1의 보수, 부호와 절대값, 2의 보수법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들끼리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걸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걸 지문을 읽으실 때 그걸 찾으셨나? 만약에 그런 개념만 나왔다고 개념만 동그라미 치시고 넘어가셨다면 잘못 읽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이 지문을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얘들 간에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죠?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문제가 나오고 그거 솔루션 제시하는 거 너무 뻔한 그런 구조 아니에요? 구조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블럼 솔루션 구조라고 아무리 100번 설명한다 한들 어차피 못 읽어내요. 문장 간의 관계에서 못 읽어냅니다. 자, 미리 제가 전제를 깔아드릴게요. 평가원 국어, 특히 모의평가나 전국 학력평가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계산 문제 안 냅니다. 제가 말하는 계산 문제라는 건 뭐냐면 아주 복잡한 무슨 판별식에 숫자 대입해서 집어넣고 수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잘못 읽었거나 최악의 상황에서 그냥 일단 대입해서 써볼 수는 있겠죠. 이 문제도 여러분 숫자 대입해서 풀 수 있어요. 4번도 보통 그렇게 풀이합니다. 근데 그렇게 풀이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 되시면 유튜브나 다른 거 찾아보시면 다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대입해서 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문장 간의 관계와 이해만 할 수 있으면, 구조의 맥락만 잘 짚어낼 수 있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죠? 이런 거 어려운 말로 보통 추론이라 그러거든요. 추론적 사고만 할 수 있으면 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 그게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챙기셔야 되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도 요겁니다. 가볼게요. 네. 자, 1문단부터 갈 건데 잠깐 문제 스캔하고 가보시죠. 네, 1번, 2번, 3번, 4번 문제 잠깐 스캔해 보시면
뭐 키워드들을 좀 챙길 수 있고요. 뭐 일치 불일치 문제 비교하는 것도 나오고, 뭐 이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 비교하는 거네요. 그 각각 세부 내용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문제에서 챙길 거 그렇게 많지 않고 키워드만 챙기면 된다. 오케이, 지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번 1문단부터 갑니다. 뭐 문단만 조금 매겨주세요. 펜으로 1, 2, 3, 4 문단까지. 제가 몇 문단에 뭐 이런 거 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1문단부터 갑니다. 컴퓨터는 0 또는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한다. 어렵지 않고요. 근데 비트가 나와 있는데 비트 옆에 보시면 뭐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별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안 읽어도 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별표를 쳐서 넣어준다는 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걸 읽어야 되라는 거예요. 읽어야 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 맞지? 마찬가지 밑에 봐봐. 이진수 돼 있죠?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진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봐봐. 이진수를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 나와 있고 10진수 0, 1, 2, 3, 4, 5, 6, 7 돼 있죠? 거기 대응하는 게 뭐가 있어요? 0, 0, 0, 0, 0, 0, 1, 0, 1, 0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라는 게 아니야. 0, 0, 0, 0, 0, 1이 뭐야? 10진수로 치면 0, 1, 2, 3, 4, 5, 6, 7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저 같으면 거기다 밑에 적어두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고 왜 적어두고 시작하냐면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서 7까지만 깔아줬지. 8, 9는 없잖아. 7까지만 쓴다는 거예요. 7까지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 여기 낼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8, 9가 있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다 7까지 뭐 3, 7 이런 걸 이용합니다. 별첨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갖다 받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 하나 챙겨주시고, 아주 사소한 거. 계속 가보겠습니다.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비트 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를 워드라 그런다. 워드에 살짝 동그라미 쳐보시면 좀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예를 들어 64비트의 컴퓨터는 64개의 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데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라고 조건을 딱 매겨줬으니까 양의 정수에다 네모 박스 하나만 쳐보시면 양의 정수를 표현할 땐 대충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서 생각의 나를 한번 펼쳐보시면 양의 정수를 표현했으니 뭐 뒤에 뭐 0이나 음의 정수도 건드릴 수 있겠네. 이 정도 괜찮죠? 오케이. 4비트 중 가장 왼쪽 자리인 최상위 비트는 0으로 표시하여 양수를 나타내고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 이런 건 여러분 메모를 하셔도 되고 그냥 표시만 하셔도 됩니다. 생각의 저장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는 0으로 표시한대. 맞지? 그래서 양의 정수를 표시한다네?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잘 읽어야 돼요. 됐고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돼 있죠.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대값. 이거 왜 밑줄 쳤을까요? 윤영아, 이거 왜 밑줄 쳤을까? 이거 절대값인 걸 제가 강조하려고 밑줄을 쳤을까요? 그거 다 알지. 그거 적으면 되잖아. 맞지? 메모하면 되잖아. 여기 굳이 왜 밑줄을 쳤을까? 여기서 챙겨야 되는 다른 정보가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나머지 3개입니다. 다시 뭐라고? 나머지 3개예요. 남은 게 3개라는 거야. 그럼 이거 4개라는 거죠. 자릿수가. 다시 자릿수가 안 정해져 있어요. 맞지? 근데 왼쪽 자릿수 하나 처음 있는 게 최상위 비트라고 했고 0이라고 했지. 근데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 자리로 인식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뒤에 계속 1111, 뭐 0000 이렇게 나오니까. 맞지? 근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나머지 3개, 남아있는 게 3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건 딱 4자릿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에 나가셔야 정확하게 사고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게 좀 중요했고요. 됐습니다. 0, 111의 경우 가장 왼쪽 자리인 0은 양수를 표시하고 나머지 111은 정수의 절대값 7을 이진수로 나타낸 것으로 플러스 7이 있네요. 맞죠? 7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7이 111이었죠? 밑에. 오케이. 표현하게 된다. 이때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데이터 비트를 한다. 근데 4개였는데 최상위 비트 하나인데? 그럼 나머지 뭐야?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겠어요? 당연히 데이터 비트겠죠. 뭐 적어도 되고
옆에다가 그냥 세 자리, 나머지 세 자리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정리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갑니다. 이문단. 그런데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끊어봐. 잠깐만 스탑. 잘 봐. 앞에 1문단이 뭐 얘기했죠? 양의 정수 얘기했습니다. 이문단 음의 정수를 표현한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또다시 양이 나오나? 아니면 계속 음이냐를 봐야 돼요. 왜 필요하지 이런 게? 일치 불일치 문제를 낼 때 그 정보가 어디 파트에 박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구획화를 좀 해놔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봐봐.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딱 보자마자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지. 맞지? 그럼 3문단으로 빨리 내려가.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4문단 음수 표현 방식 음이네. 맞지? 그럼 적어도 중간중간에 양의 정수와 관련된 부분이 뭐 일부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메인스트림 자체는 2, 3, 4가 계속 음이다. 괜찮으시죠? 그럼 양의 정수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찾을 때는 1문단에서 조져야겠구나. 요 정도 구획화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2문단부터 갑니다. 다시. 자, 음의 정수 박스 치시고요. 네, 음의 정수 표현하는 경우에는 자, 갑니다.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한다. 앞에 1로 표시하나 보네, 얘는. 그치? 근데 1로 표시한다. 마이너스 3을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 1, 1, 1에 최상위 비트에 1을 덧붙이면 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음수 표현 방식을 부호와 절대값이라 한다. 제가 써놓긴 했습니다. 동그라미 정도만 쳐놓으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나 잘 봐야 돼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부호와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잘 봐야 돼요. 그러나 부호와 절대값은 연산이 부정확하다. 여기 한간펜 한번 쳐보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현관펜 친 문장은 문제점일까요? 문제점일까요? 왜 문제점이지 그러면? 문제점이다에 고개를 끄덕이셨잖아요? 왜 문제점이에요? 부정확하면 안 되는 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근데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면 이럴 수 있죠. 계산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산이란 것 자체가. 근데 그거가 부정확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죠. 계산의 연산의 속성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문제점이구나 이렇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뭔가 계산이나 연산이 부정확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이건 당연히 문제점이구나 이렇게 챙길 수 있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게 문제점이다. 그치? 나왔다. 문제점이 하나 나왔어. 연산이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 7-3을 계산한다면 7 플러스 마이너스 3인 0111 플러스 1011로 표현된다. 컴퓨터에서는 0과 1만 사용되기 때문에 1에 1을 더하면 바로 윗자리 숫자가 올라간다. 자, 이해를 다 못해도 괜찮아. 현상만 일단 체크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서 가본다. 10으로 표현된다. 오케이, 뭐 그렇대. 따라서 정리를 좀 해주나 보네. 0111에 1011을 더하면 10010이 된다. 잠깐 스탑. 이상한 게 나왔네요. 뭐가? 계속 4자리였지. 근데 갑자기 몇 자리야? 5자리네? 이거 졸라 이상하네? 느끼셔야 돼요. 맞지? 앞에 문제점 언급했는데 또 뭔가 제대로 내가 처음부터 세팅해놨던 그 4자리가 세팅이 되지 않고 뭔가 이상한 게 등장했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좀 더 읽어봅시다. 10010이 된다. 10010은 4비트 컴퓨터가 처리하는 1워드를 초과하게 됐다. 4비트 컴퓨터가 처리하는 1워드가 뭔데? 4자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걸 초과했네. 오케이. 그 다음 이러한 현상을 오버플로로 한다. 그럼 오버플로 동그라미 쳐보시면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야? 넘친 거네? 정도만 챙기면 돼요. 복잡하게 개념을 자꾸 적지 마세요. 자릿수 정도 넘쳤네? 그게 오버플로네.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놔야 자기 말로 정리를 해놔야 뒤에 갔을 때 오버플로가 딱 등장하자마자 자릿수 넘쳤냐 안 넘쳤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밑줄 친 거 찾아와서 끄집어서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괜찮으시죠? 이런 현상을 오버플로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부호와 절대값에서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계산값이 부정확하다. 여기 현관에 쳐보세요. 왜 쳤을까?
이거 제가 아까 처음에 문제점이다라고 했던 게 계산값 연산이 부정확하다였죠. 근데 여기 지금 뭐래요? 그 부정확한 이유가 나오네요. 맞지?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어서 부정확하대요. 맞지? 그럼 이게 구체적인 문제점이네. 괜찮으시죠? 그럼 만약에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 밑줄만 쳐놓으면 되는데, 자, 부호 절대값에서 문제점이 일단 1번이 뭐냐면 오버플로 처리하는 게 처리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확하다네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 다음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또한 잘 보세요. 현관문 쳐볼게요. 또한 0000 또는 1000이 0을 나타내어 표현의 일관성과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앞에 문제점 나왔고 또한 땡땡땡이 나왔다는 거, 요것도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동의하실 수 있죠? 동의되나요? 오케이. 그럼 또한 잘 모르겠는데 방금 두 번째 현관펜 친 게 두 번째 문제점인 거 정도는 아시겠죠? 그 위에다 2번 정도 동그라미 쳐보시고, 첫 번째 현관펜에 1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여기는 뭔가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나 보네요.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되셨죠? 잘 봐야 돼. 이제부터 집중해서 가야 됩니다. 자, 문제점 2개 나왔어요. 3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1의 보수법이 있다 라고 나오네요. 1의 보수법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시면 색다른 개념이 나왔고요. 보수란,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참고해야 되는 또 다른 개념이 나와요. 다른 접근 방식이 나오면 잘 들으세요. 잘 봐야 돼. 1의 보수법 동그라미 쳤지?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보수란이지. 1의 보수법이 있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온 문장이 뭐냐면 보수란 이렇게 나왔어요. 질문. 이거 왜 설명하는 거야? 이거 왜 설명하는 거야, 보수?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잘 봐. 보수를 설명하라는 건 결국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괜찮으시죠? 이거 생각하고 갑시다. 보수란 보충을 해주는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수 A에 대한 N의 보수는 A와의 합이 N이 되는 수이다. 자, 이거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뭐. A에 대한 N의 보수는 A와의 합이 N이 되는 수이다. 자, 요걸 일단 적으신 분 있나요? 풀이하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요 반은 없네요. 적으신 분들이 몇 명 있거든요. 자, 근데 적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까? 사실 그게 문제예요. 이걸 적는다고 해서 이해가 더 쉽게 되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제자도 이걸 바랬던 걸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잘 봐. 잘 모르는 수식이 나왔어.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뭔가 얘가 따라오는지 항상 보셔야 돼요. 예시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예시를 봅시다. 그 다음 예시로 가봅시다. 예를 들어 1에 대한 1의 보수는 0이고 0에 대한 1의 보수는 1이다. 여기 한가면 쳐보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왜 꺼냈는지 알 거예요. 쌤, 보수 설명을 했는데 이거 당연히 이걸 설명하는 거겠죠. 그렇게 왜 강조를 하셨나요? 뒤에 얘가 뭐예요? 1의 보수에 대한 예지. 그럼 봐봐. 이걸 설명한 이유가 사실 원래 이걸 설명하려는 거지. 근데 예시에 직접적으로 1의 보수에 대한 예를 들어줬잖아. 맞지? 그럼 그냥 그거 그대로 단순화시키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이. 문제는 그렇게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얘를 더욱더 단순화시키는 거지. 1에 대한 1의 보수. 그러면 1의 보수에 한해서 0에 대한 1의 보수는 1이고 1에 대한 0의 보수는 1의 보수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죠.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렵게 정리하지 마시고 방금 한 대로 0에 대한 1의 보수는 1이고 1에 대한 1의 보수는 0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사실 퍼펙트합니다. 왜냐? 선생님 밑에 읽어보면 두 개 합이 1이 되는 설명도 나오는데요. 그 말이죠 사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문장의 정보량이 많아지면 최소한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걸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돼요. 합이 1이 되는 걸 찾아라. 와. 0하고 1 그냥 바꿔와. 뭐가 더 단순합니까?
훨씬 단순해요. 쌤,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복잡해지면 여러분, 그냥 바꾸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서 연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봐. 합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제 뭐다? 우리 머릿속에는 1의 보수는 0일 바꾸면 되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엄청 어려운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갖다 박았습니다. 합쳤어요. 0, 1 두 개 바꾸면 되네? 깨달았죠? 확인했죠? 그럼 그대로 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가보시죠. 계속 가볼게요. 계속 가볼게요. 자, 1의 보수법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하고 데이터 비트는 각 자릿수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내는 방식인데, 그러면 각 자릿수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내는 방식은 뭐겠어? 1, 0 바꾸는 거겠네. 괜찮죠? 오케이. 밑에 볼게. 1의 보수는 각 자릿수에 대한 합이 1이 되는 수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바꾸는 게 훨씬 낫다. 마이너스 3을 1의 보수법으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내는 0, 1, 1 바꿔봐. 뭐야? 1, 0, 0이지 맞지? 그대로 뭐로 돼 있어? 1, 0, 0이 데이터 비트가 되네. 확인 가능하시죠? 그럼 끝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를 건드릴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1의 보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잡고 갈 수 있냐의 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국 좀 읽다 보시면 1의 보수에다가 어떤 과정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2의 보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이해하면 이것까지 자동적으로 쉬워진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간중간 브릿지 구간 연결 역할을 하는 개념들을 단순화시켜 나가는 게 결국 나중에 정확도를 올리는데도 속도를 올리는데도 매우 중요해요. 자, 괜찮으시죠? 요거 이 정도 하고요. 잠깐 됐죠? 마저 가보겠습니다. 잘 봐야 돼 이제. 1의 보수법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비트는 각 자릿수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1의 보수는 각 자릿수에 대한 합이 1이 되는 수므로 뭐 이렇게 해서 100이 데이터 비트가 된다. 그 다음 여기에 음수를 표시하는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여 1100이 되는데, 그 다음 문제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요. 1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자, 보자마자 뭘 느껴야 돼? 이거 아까 위에서 뭔가 문제점과 관련돼 있는 거였는데, 오버플로우. 그치? 잘 봐야 돼. 그럼 집중해서 보겠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처리 규칙을 활용하여 계산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대. 뭘 떠올려야 돼? 문제점이 두 개였는데 1번 문제 어떻게 됐어? 해결이 됐네? 괜찮죠? 해결이 됐어? 됐죠? 계산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구나. 그 다음, 그러나 체크해 보시고 뒤에 보세요. 현관에 쳐봅시다. 계산값이 0000 또는 1111인 경우 0을 나타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읽어오는 맥락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점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어. 그치?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를 해결했네. 그러나 이건 해결 못한대. 그러면 그 남아있는 거는 이거랑 같은 거겠죠, 사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적어도 1의 보수에서 남아있는 하나의 문제는 이 새끼가 해결이 안 된 거겠네. 잔류하고 있는 거겠네. 괜찮죠? 그럼 방금 형광펜 친 게 사실 뭐랑 같은 거야? 위에 나온 문제점 2와 거의 똑같거나 유사한 거지, 맞지? 그럼 형광펜 친데 위에다가 2번 동그라미 치고 2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되셨죠? 괜찮죠? 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 1의 보수법에서 하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네. 맞지?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내려갑니다. 4문단입니다. 잘 보세요. 0이 두 가지로 표현된 문제점을 해결한 음수 표현 방식이 2의 보수법이래. 그럼 봐봐. 이게 뭔가 해결돼가는 과정이니까 그럼 이 새끼가 지금 여기에서 남아있는 문제점을 해결했겠네? 그 문제점을 얘가 뭐라고 해요, 지금?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이라 했지, 맞지? 그대로 적어보자.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이래. 그치? 이게 남아있는 문제점이었겠죠? 그럼 이게 결국 2-2와, 2-와 원래 있던 2번과 같은 내용이겠지. 여기까지 연결되세요?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면
앞에 나와서 내가 이해를 못했던 그 형광펜 두 줄이 결국은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됐죠? 그럼 봐.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부호 절대값에서 형광펜 쳐 있는 거 한번 보시고, 밑에 1의 보수에 형광펜 쳐 있는 거 한번 보시고, 밑에 방금 요거 적어놓은 거 이거 형광펜도 치시고 밑줄 한번 쳐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0이 두 가지로 표현된다 그랬지.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 그랬지. 근데 좀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부호와 절대값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시 뭐? 표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럼 이거랑 중복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대. 근데 두 가지로 표현된대. 이게 똑같은 말이라면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중복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으시죠? 합리적으로 납득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라는 게 어떤 중복의 문제점이네. 됐니?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됐다. 잘 봐라. 4번 문제 읽어봅시다. 보기와 같이 가의 이유를 설명할 때 A씨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잘 봐. 가의 이유입니다. 가가 뭐예요? 가 다시 본문을 살펴보시면 가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한 게 이해 보수법이다지. 그 이유래. 그러면 뭐야? 문제를 해결한 이유겠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문제를 해결한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이걸 다시 말로 풀어보면 뭐예요? 야, 어떻게 해결했는데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괜찮죠? 어떻게 해결했는데? 됐지? 그럼 봐봐.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네.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네. 혹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네. 괜찮으시죠? 어려운 거 없을 때 천천히 오고 있어. 천천히. 괜찮으시죠? 잘 보세요. 이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뭐였어요? 이거 아니에요? 문장 똑같이 환원된 거 다 챙겨왔고 결국 중복된 거. 그래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저장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 중복이 문제였네. 자, 중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로 몰면 되죠. 하나만 남으면 되잖아요. 이 새끼가 이것도 표현하고 이 새끼 이것도 표현하면 하나만 표현하면 되잖아. 맞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이디어죠. 하나만 중복이 되어서 문제니까 중복이 되지 않게 하나만 표현하면 되죠. 넌 이 새끼만 이렇게만 표현해라. 맞지? 하나로 합쳐지거나 하나만 표현하면 되지. 괜찮죠? 해결책 뭐라고? 하나만 표현하면 된다. 맞지? 선지 잘 보세요. 4번 선지 딱 봅시다. A로 표현된 B가 이해보수법에서는 C로 표현된대. 맞죠? 그러니까 A라는 거 보니까 선지에 뭐냐면 이해보수법 그리고 부호와 절대값 되어 있죠. 이 케이스에서 자 B가 뭐로 표현된대요? C로 표현된다 되어 있죠. 이 과정이 중복을 해결하는 과정이잖아. 맞지? 자, 하나 조금만 더 해보자. 잘 봐. 다 됐다, 이제. 아까 형광펜 친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부호 절대값과 이해보수법 본문에서 형광펜 친 문장 봐봐. 거기 0이 중복 표현되는 게 있었지? 보이니? 거기 0이 중복 표현되는 게 있었지? 뭐라고 돼 있어요? 부호 절대값에서는 이 문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000 또는 1000이 0을 나타내고, 그렇죠? 밑에 내려보시면 0000 또는 1111인 경우가 0을 나타내는데, 그래 맞네. 내가 생각한 것처럼 중복인 게 맞네. 괜찮죠? 이걸 해결해야 된다면 하나로 몰면 된다 했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이걸 표현하고 이것도 이걸 표현한다잖아. 그럼 이 새끼가 이게 되던가 이게 되면 되죠. 이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이 새끼가 이게 되던가 이 새끼가 이게 되면 되잖아. 얘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어렵지 않아.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게 다네? 자, 답 봅시다. 잘 봐. 선지 잘 봐야 돼. 1번. 1의 보수, 1번, 2번이 1의 보수법이지. 그럼 잘 봐. 1의 보수법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예요, 이거예요. 밑에 거죠? 예, 여기 1의 보수법이에요. 여기 부호하고요. 자, 1의 보수법일 때는 얘가 되거나 얘가 돼야 되지. 적어도 뭐야? 얘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봐봐. 1번 선지 보세요. C에 0001이란 게 있어요. 이딴 거 여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가 바뀔 수조차 없다고. 2번 보세요. 1의 보수법 11110000입니다. 11110000 있네요. 정답입니다. 3번 부호 절대값 보시면 00000001이거든요. 0001 같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제끼고. 부호를 4번 10001111입니다. 1000 있는데 1111 없죠? 제끼입니다. 5번 11110000 0000은 있지만 1111 없죠? 정답 2번입니다. 제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고요. 이거 제가 천천히 지금 끌고 와서 이런 건데 EBS부터 시작해서 다른 인간 강사들 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그냥 대입해서 풉니다. 해설 강의 대부분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입해서 풀 필요가 없다. 왜냐면 대입해서 푸는 거에 길들여지면 이런 추론적인 사고를 아예 못해요. 이게 지금 뭔가 길어져서 그런 거지. 빠르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딱 보고 잘 봐. 빠르게 따라와봐. 이 문단 음의 종수 표현하는 거네. 오케이. 밑에 내려갔는데 문제점이 나왔네. 문제점 1번, 2번 두 개 있네. 딱 매기는 거야. 3문단 쫙 읽었어. 근데 하나 해결했네. 하나 남아있네. 그 하나 남아있는 게 위에랑 같은 거겠네 하고 나 같으면 두 개 연결시키든지 묶었겠지. 이 새끼 똑같은 거네. 얘도 일관성 효율성이 없는 거네. 맞지? 근데 4문단에 바로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얘의 보수법이야 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들도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말하는 거겠구나. 그 앞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0으로 표현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0으로 표현된다고 말해놨구나 라고 납득을 한 다음에 근데 문제가 뭔데? 이유가 이걸 해결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해결 방법이네?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 이거 영어 빈칸 추론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빈칸 추론에서도 항상 헷갈리는 게 뭐예요? 어떤 솔루션 부분에 빈칸이 뚫어져 있으면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추론해 나갈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언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점을 떠올려 보시면 중복이고 그래서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럼 중복 해결하면 되네. 하나로 몰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정답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 되네. 그럼 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정답 2번밖에 없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봐봐.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풀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없을 테고 색다를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지금 아플 수도 있고 멍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복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아이디어를 습득하려면 바로 오늘 집에 가자마자 30분 정도 복습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읽어 내려오시면서 현관펜 지금 몇 개 없잖아요. 맞지? 따로 적으러 한 거 없잖아요. 맞지? 딱 체크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는 그 방향 똑같이 따라가면서 생각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문제를 드립다 많이 푸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고3 돼서 해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 기출을 해석하면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머리를 아프게 하면서 생각의 힘을 키우고 이렇게 뚫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좀 그 뚫어나가는 힘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4번 문제 이렇게 해설할 수 있고 4번 문제가 오늘 키포인트였습니다. 괜찮으시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4문단. 그래서 2의 보수법은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하는 방식이다. 나오죠? 잘 봐. 이 문장도 좀 중요한데 빨간 펜으로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2의 보수법은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개념이 세 가지가 나왔지. 근데 얘 2의 보수를 설명하면서 뭐라냐면 1의 보수에다가
데이터베이트 플러스 1을 한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플러스 알파 과정이잖아, 맞지? 그럼 이걸 기억하진 않아. 이거는 찾아도 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새끼로 가려면 적어도 1의 보수를 거치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 다음에 1로 가면서 1의 보수를 깔아놓고 그 다음 뭔가 플러스 알파 과정이 첨가되면 2의 보수가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1의 보수법, 2의 보수법 같이 들어와 있다. 이런 해석을 하셔야 돼요. 플러스 1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 더 들어가 있냐. 괜찮으시죠? 좀 더 가볼게요. 네. 2의 보수법으로 마이너스 3을 표현한다면 뭐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 1, 1에 대한 1의 보수 1, 0, 0을 구한 다음 1을 더한 1, 0, 1에 그러니까 지금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과정이 진행되고 있네요. 맞죠? 확인할 수 있고 최상위 비트 1을 더 붙여 1, 1, 0, 1이 된다. 그 다음에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를 가정하여 7-3을 2의 보수법으로 계산해보자. 잠깐 주의해야 될 게 살짝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양의 정수네. 이때까지 양의 정수 한 번도 안 나왔지. 한 줄이 나오네요.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1의 보수법이나 2의 보수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럼 저 같으면 여기 살짝 밑줄을 칠 겁니다. 왜냐면 계속 안 나오다가 나왔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일치 불일치를 볼 때 구획화 시킬 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밑줄을 쳤고요. 두 번째, 야, 음의 정수 얘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양의 정수 얘기 왜 할까? 응? 음의 정수 얘기를 3문단 동안 하다가 갑자기 양의 정수를 왜 꺼낼까? 출제자가? 니들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란 거예요. 어떤 문단이 여러분 글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포인트에서 앞에 말한 거 다시 얘기하거나 혹은 강조해서 다시 얘기하거나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 다시 등장하면 야, 이 문단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무조건 헷갈리게 돼 있어 라는 거예요. 실제로 애들이 많이 헷갈렸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뒤에 넘어가 보시면요. 3번 문제 잠깐 보세요. 3번 문제에 뭐라 되어 있냐면 가에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1의 보수법을 이용해 4-7을 계산한다 돼 있지. 그 4가 뭐예요? 양수거든요. 애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음수처럼 계산해 버립니다. 이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강조해 준 게 그 문장이란 거죠. 이해되시죠? 중간중간 읽어 나가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읽어 나가셔야 되고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면요. 3번 문제도 엄청 단순한 사칙연산 하나 정도 말고는 계산할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해설지는 뒤에 나와 있을 테니까 오늘은 조금 앞에 설명한다고 시간이 좀 촉박하긴 했는데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3교시 끝나고 해설지 받아서 집에서 풀어보시고 다음 주까지 2주차 2회분 거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뒤에 있는 지문은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시간까지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